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직업 심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재 위치는 149페이지 아래쪽 기출문제 56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어진 그 내용, 예를 문제 그 위에 보면 기출문제 55번에 보게 되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1형과 2형에 해당되는 동형의 검사를 실시했고, 그 동형의 검사지는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가 7, 15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어떤 조건을 주어주고, 주어진 점수 115점과 124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중에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결과가 뒤집어지는지, 이런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또 그런 또 비슷하게 기출문제 56번은 우리가 어떤 직업 흥미검사를 실시했을 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직업 흥미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총 8개 영역에 대해서 실시를 해봤더니 표준 점수가 92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공 기능에 있어서 105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지는 주어진 대로 조건에 따르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그러한 검사지, 그러니까 기준을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지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정규 분포를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를 띠고 있는데, 이 검사지는 평균이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 그 다음에 편차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따지고 보면 1SD라고 하는 1편차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 편차는 여기 뭐죠?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2%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6%는 여기에 속하고 상위 16%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편차 1SD니까 80이 1편차 아래쪽이고 120이 1편차 위쪽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검사자, 이 피수검자의 가장 높은 점수가 창작 예술로 5번째 흥미 유형에 속하는 것이 139점입니다. 무려 2SD에 해당될 정도에 속하는 정도죠. 이 SD는 이만큼이니까 결국에는 95%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95%니까 여기는 무려 60점이고 여기는 140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수검자가 창작 예술이 139점이에요.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에 속하니까 굉장히 높은 창작과 예술에 해당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95%니까 여기가 2.5% 정도가 되겠고요. 하위 2.5%, 여기는 상위 2.5%에 해당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 부분이 흥미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검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의 뭐 상위 2.5%에 속할 만큼의 높은 흥미도를 창작과 예술 영역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뭐 딱 140점이 아니고 139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죠? 1SD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상위 16%에 속하는 그러한 흥미 모양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딱 한 100, 예를 들면은 뭐 창작 예술이 140점이라고 했으면은 설명하기가 좀 쉬운 건데, 상위 2.5%에 속할 만큼의 높은 흥미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또 아쉽게도 139점이니까 어쨌든 간에 상위 16%에 해당, 1SD 바깥쪽에 있는 상위 16%에 해당하는 높은 창작 예술의 흥미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57번에 보게 되면 규준 해석 시 유의점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정해진 규준이라고 해서 절대로 못 고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적인 영향, 또 시대적인 영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규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규준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규준 집단이 모 집단을 잘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표준의 시기를 조사해야 되고 너무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은 기준의 어떤 시기적인 적절함이 떨어지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런 얘기고 4번에 보면 기준 집단을 설정할 때 표준 점수가 적거나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표집할 때 보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집을 해야 되는데 그 표집 자체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됐다거나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하거나 뭐 불이익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제작 시에는 검사 요강을 자세히 검토하여 기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요. 151번 페이지에 나오는 기출문제 58번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수험생들의 능력을 너무 높이 보는 건데,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 점수의 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4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손다이크라고 하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대가이신 손다이크가 언급한 내용인데, 그것도 4가지를 언급했거든요. 그 4가지 언급한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에 보면 손다이크라는 분이 검사 점수 변동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크게 4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개인의 영속적이면서 일반적인 특성을 인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에게 영속적이라는 말은 그 개인에게 변할 수 없는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언어 해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언어 해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한번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언어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 언어 해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적어도 언어 능력을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검사지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죠. 그죠? 그와 반대적인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수리적인 특성을 묻는 거라면 오히려 낮은 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것들입니다. 영속적인, 그 한 개인에게 영속적인 특징이면서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특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인에게 영속적이면서도 특수한 특질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영속적인 거죠. 늘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감을 느끼는 영속적인 거고 그 사람에게만 있는 특수한 특질입니다.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물론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만의 좀 독특한 거죠. 어떤 뭐라는 것일까요? 높은 건물에만 올라가는, 다른 건 괜찮은데 해당 건물에만 올라가면 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색깔만 보면 공포심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검사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일시적이면서도 일반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질이면서도 그날따라 그 개인에게 온 겁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피로도가 찾아온 거예요. 피로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온 거예요. 그날따라 피곤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데 내가 성실하게 못했다. 그런 경우에,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개인에게 일시적이면서도 특수한 겁니다. 독특한 거죠. 이건 또 뭐냐면 그날따라 그 개인에게 온 것이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칠 때 연필을 싹 굴려가지고 연필 굴리는 거 나온 번호를 우리가 다 우리가 찍는다 그러죠. 그죠? 탁 찍어가지고 우리가 시험 칠 때 뭐 포크 선물 주잖아요. 잘 찍어서 치라고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네가 아주 잘 찍어가지고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만 해도 독특한 방법으로 연필을 굴려가지고 탁 찍었어요. 그래서 3번을 탁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 됐어. 그럼 그 아이 그게 능력인가요? 그 아이 실력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찾아온 갑자기 그날 생겨버렸던 피로도라든가
어떤 연필을 굴려서 나온 우연적인 일치가 하나의 정답으로 딱 찍어서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 검사, 점사의 어떤 점수를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개인에게 일시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성이 오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써보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주의력, 여기 보면은 검사를 받는 도중에 생기는 갑자기 피로라든가 또 동기의 변화라든가 또는 뭐 갑자기 연습을 그날따라 그걸 막 연습을 많이 했다든가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측에 의해서 답을 탁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의력이라든가 조절력, 판단이 동료가 갑자기 동료가 됐다든가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특수한 사실에 대해서 내 기억력이 갑자기 그것만 생각하면 내 기억이 갑자기 흔들려. 아, 그 사람하고 결부된 얘기만 하면 난 갑자기 막 이렇게 흥분된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공황장애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검사지만 유독 내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검사지에 대해서만 내가 거의 습관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흥분해버린다든가 또는 모르겠다 그냥 연필 굴려서 쓰자 이렇게 해서 추측에 의해서 답을 한다든가 그날의 운수에 따라서 답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개인에게 있는 일시적이면서도 특수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역시 다시 나오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필검사나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 혹은 면접 시 채점자나 평정자의 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유형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점자가 아주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학점을 줘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죠. 그야말로 좋은 평가는 있는 그대로를 평가해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감 같은 거 내지는 객관성을 약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후강 효과라고 하는 거죠. 후강 오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수행자가 평소에 참 착실하고 학생이 평소에 참 뭐 준비도 잘해오고 수업 태도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답안지 채점을 할 때 좀 미진해도 왠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한 가지 잘한 친구는 두 가지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관 같은 게 작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좋게 줘버린다든가 전반적으로 나쁘게 평가한다든가 이러한 후광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대화 오류가 있습니다. 관대화 오류는 정적 관대화가 있고 부적 관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대부분 다 그냥 점수를 후하게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요걸 안 먹으려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후하게 점수를 좀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적 관대화도 있죠. 우리 교수님, 동료 교수님 중에서는 점수를 박하게 줘야 교수 오르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한다. 또 그게 또 박하게 줘야 아주 평판이 좋은, 거꾸로 평판이 좋은 그런 교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막 박하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부적 관대화입니다. 그래서 정적 관대와 부적 관대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평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앙 집중 오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잘했던 사람들, 못했던 사람들을 조금만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대부분 그냥 무난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욕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한 사람으로부터도 못한 사람으로부터도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가운데에 점수를 쭉 몰리게 이렇게 평정을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려면은 정확한 나온 팩트를 가지고서 또 전문가적인 어떤 양심에 의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또 평정자가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좋지 않은데 또 이것이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유형이 뭐냐라고 해서 후광 효과, 그 다음에 관대화의 오류, 마지막으로 중앙 집중의 오류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60분입니다.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점점점 우리가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이 상담 연구 방법론 내지는 심리검사지 제작과 관련된 이런 파트까지도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해는 해봅시다. 문항의 난이도예요. 말 그대로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뜻함으로 해서 이 난이도 지수가 적절하게 딱 돼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타당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난이도 개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난이도 개수. 우리가 난이도 하면 어려움의 정도인데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뭐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이도 개수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난이도 개수라는 말은 말이죠. 여러분 난이도 개수가 이름 9다. 예를 들면 9다. 뭐 9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난이도 개수는 우리가 0에서 1이니까 여러분 난이도 개수가 0.9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9명이라는 뜻이에요. 9명. 난이도 개수가 0.1이란 말은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가 높다는 말은 10명 중에 9명이 맞춘 문제니까 그 문제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쵸? 그래서 난이도 개수가 높다는 말은 쉬운 문제다 이런 뜻이고, 난이도 개수가 낮다라는 말은 10명 중에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1명이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는 난이도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개수는 0에서 1까지고요. 가장 무난한 것은 0.5의 난이도 개수를 갖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문항을 만들 때는 난이도 개수를 0.5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항의 변별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항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험자의 상하 능력을 변별할 힘이 있느냐의 정도로서 말 그대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오답의 능률도입니다. 피검 집단의 학생이 문항의 각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그에 더하여 문항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오답의 능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항 배치에서 문항 배열이 유연화되어 있지 않고 응답하기 곤란하지 않도록 측정 도구를 세련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오답의 능률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답과 오답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보는 순간 이게 정답일 거다. 이렇게 딱 찍어내면 오답의 능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비스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좀 헷갈리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어떤 시험의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 답안지는 그죠? 오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 4개 중에 1번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2번, 3번, 4번도 좀 글을서 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건데 너무나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유치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 중에서 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1번에 뭐 미국, 2번에 영국, 3번에 호주, 4번에 중국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 이거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건 중국이 당연히 답이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이랑 공부한 사람이 똑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4번에도 보면은 약간 비스무리하게 어떻게 해놓을까요? 무슨 약간 영어를 쓸 듯 말 듯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쓸 듯 말 듯 좀 헷갈리네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아닌 거? 필리핀? 필리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죠? 필리핀 같은 경우 다 해놓으면 이게 필리핀도 영어 잘한다는데 또 뭐 필리핀어도 따로 있으니까 모국어는 아니겠죠. 영어가. 이런 어떤 오답도 능률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문항의 오답의 능률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드디어 이제 신뢰도, 타당도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모르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로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결과치를 측정하느냐 하는 기준이고요. 타당도는 무엇을 측정하느냐의 문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나와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느냐의 문제고, 타당도는 방법의 적절성,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더 수립하기가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타당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타당도가 있는 측정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타당도가 없는 측정은 신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신뢰도가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없다는 말은 아예 타당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이 점수가 나오고 저 점수는 저럴 때 저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고장난 체중계는 아무리 타당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신뢰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없는 방법은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측정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고, 어떻게 무엇을 측정하느냐 그리고 방법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신뢰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거 나온 것처럼 뭐 타당도가 있는 측정은 신뢰도가 있고 신뢰도가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만 내용을 추려서, 그러니까 제가 밑에 보면 그 대시 해놓은 게 있죠, 그죠? 거기서 두 번째 타당도가 있는 측정은 신뢰도가 있고, 마지막에 신뢰도가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없다. 이 두 가지만 딱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뭐 적절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쓰기 힘드신 분은 바로 그 밑에 제가 별표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더 수립하기는 용이하나 일반적으로 타당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정도만 하나 더 쓰셔도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의 종류, 전통적 신뢰도 추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타당도의 종류도 있고 신뢰도의 종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신뢰도의 종류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대로 뭐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반분신뢰도, 무슨 문항 내적 일치도, 일관성 신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 답안지를 쓰려면 첫 번째 제가 모음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수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단일 검사법, 하나의 검사지를 가지고 반을 쪼개서 또는 문항 각각 다 살펴보는 그러한 단일 검사지법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한 장 넘기시면 일반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크게 나누시고, 원점수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법이 있고 동형검사 신뢰도법이 있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쓰는 게 좋겠고요. 단일검사법에는 반분신뢰도라고 해서 내적 합치도 개수를 우리 사용하는 그러한 신뢰도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우리가 동질성 개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화법으로서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요? 5가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답안지입니다. 물론 알다시피 검사, 재검사는 안정성 개수로서 같은 검사지를 시간을 두고 2번 실시하는 것이고, 동형검사는 같은 검사가 아니고 유형이 같거나 예를 뭐 규준이라든가 표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다른 검사지지만 같은 내용, 유사한 어떤 규준을 가지고 있는 검사지를 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분신뢰도는 같은 문항이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실시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러한 그 공식, 교준 공식으로는 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 155페이지에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그 반분의 방법이 있죠. 그죠?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개수를 사용하는 반분신뢰도에 있어서 반분의 방법이 있는데요.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 그 다음 난수표에 의한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의식적인 비교에 의한 반분법,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단독으로 또 2차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교정 방법 내지는 문제 해결책으로는 크롬바 알파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제일 밑에 문장에 보게 되면
크롬바 알파 개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항들이 각각의 문항들이 동질적이다. 잘 만들어진 문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평정자들 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실시와 채점을 위해서는 표준화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나 채점 요율이란 별량을 무시해 두지만은 예를 들면 창조성 검사라든가 특히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마다 평정자마다 점수가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큰데 그러지 않도록 어떤 채점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그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검사지는 채점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 쓰시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신뢰도 크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신뢰도를 우리가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차를 줄인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죠? 다시 말해서 측정의 오차를 줄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에 나오는 63번 문제나 오른쪽에 있는 64번 문제나 그 밑에 있는 65번 문제나 사실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오차를 줄인다는 말은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3번 문제나 64번 문제나 65번 문제나 각각 다른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따로 이제 많이 뒀지만 내용 따르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63번 문제에 뭐 개인차가 있어야 되고 문항수가 많아야 되고 문항의 반응수도 많아야 되고 난이도도 적절해야 되며 검사 시간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것들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똑같고 그 다음 157페이지 보게 되면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문항수를 늘린다든가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을 제거한다든가 채점 과정이나 실시 과정을 표준화한다든가 또 65분 문제에 무분 답안을 보게 되면 표준화 검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피검사자에 의해서 높은 검사 동기를 갖도록 한다든가 또 피검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가장 양호한 시간대에 검사를 실시한다든가 또 2번을 보게 되면 문항수를 가능하면 많이 하게 한다든가 이거 다 똑같은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63번, 64번, 65번 문제는 같은 답을 쓰셔도 똑같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출제되는 횟수마다 지문의 내용만 달라진 것이지 주어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답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나오는 모범 답안에 1번부터 8번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64번 문제, 65번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또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15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